예고 없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전염병 코로나19.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며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긴 사투 속에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 공연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예술이라고 한다면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창작의 어떤 새로운 기회, 창작 그리고 창작 활동이 이제 사실은 주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은 그 예술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표현 그리고 예술을 통한 자기의 힐링.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었던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2층인데요. 이곳에선 열린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장애 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특별 전시인데요. 이 중 눈길을 끄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영옥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한지민의 언니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영희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정은혜 작가는 개성 있는 색채와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인데요.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네, 그림을 그리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 달라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삶이 달라지면서 저희 가족의 삶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저는 그냥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으로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작가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그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의 힘은 정신이죠. 문화예술은 감동을 통해서 이 정신적 지주 로 자리 잡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그러한 사상과 감정의 바탕을 두지만 이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념을 구체화하는 실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따라서 문화예술운동은 시대를 이끌어가고 또 사회를 변혁시키기도 하고 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이런 물음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요? 과거 충남의 문화예술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문인하면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민족 시인이자 승려인 만해 한용운 선생. 한용운 선생님은 1879년 양력으로 8월 29일에 이곳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당시는 홍성군이 아니었고요. 이쪽은 결성현이었기 때문에 결성현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 선생님의 본가는 청주이고 어렸을 때 이름은 유천입니다. 그 용운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출가하시고 나서 법명으로 받으신 게 용운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는 한용운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한유천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영정이 안치된 만해사와 함께 만해 문학체험관은 그의 일대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어린 시절 신동이라 불렸던 한용운 선생.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에 자리한 대표적인 사찰 백담사. 이것도 한용운 선생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 백담사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절까지 작은 담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 사찰을 세운 데에서 지금의 절 이름이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1905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곡 선사를 은사로 출거하여 승려가 된 만해 한용운 선생은 1910년 불교계의 혁신운동을 일으킨 조선 불교 유신론을 탈구하였고 이후 불교대전, 유신 등을 발간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1910년도에 나온 조선불교 유신론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불교 동맹이라고 하면서 일본도 이제 그 불교를 믿으니까 한국의 불교와 일본의 불교가 같이 이렇게 좀 같이 화합을 하면은 일제 생각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좀 쉽게 지배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한용운 선생은 이거에 반대하면서 그 조선 불교가 다시 이제 새롭게 구시대적인 거를 이제 타파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내용, 그 생각했던 것을 이제 조선 불교 유신론으로 담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려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를 제창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는데요. 33인 중 불교의 대표자로 참가한 그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바로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옥중투쟁 3원칙을 강조하며 일제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추록 후 옥중 생활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백담사 안에 자리한 오세암을 찾은 만해 한용운 선생은 그곳에서 집필 활동에 들어가고 1925년 님의 침묵을 탈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26년 그의 대표작 님의 침묵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의 침묵은 님을 상실한 슬픔을 기다림의 의지로 승화시킨 사상시로 님을 떠나보내는 여인의 정환을 노래한 시인데요. 여기서 님은 관점에 따라 조국이나 민족, 부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승려로서 이 불교계 개혁을 아주 강렬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 당시에 어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참여를 했고 또 이 창씨개명 반대운동 또 조선인 학도병 어떤 출정 반대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용운 선생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의 어떤 수능적 삶을 거부하고 일제 탄압에 대한 시적 응전 외에도 소설 중에 특히 이제 죽음과 폭풍 이러한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회 개혁 의지를 아주 강렬하게 표출을 하고 있고 또 혁명 방법론 이런 것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운 문학의 특징은 불교 사상과 독립 사상이
탁월하게 예술적으로 결합한 데서 드러나는데요. 자유와 평등 사상, 민족 사상과 민중 사상으로 유합되는 불교적 세계관과 독립 사상은 한용운 문학의 뼈대이자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문학은 불교 사상과 독립 사상, 문학 사상이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신입니다. 1961년 개봉한 한국 고전 영화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영화 상록수는 일제하 농촌을 배경으로 계몽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쏟는 영신과 그녀의 동지이자 애인인 동혁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당시 흥행물로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시문의 소설 상록수를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문 선생은 출생지는 서울이지만 1930년대 당진에서 지내며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곳 필경사는 그가 상록수를 집필했던 장소입니다. 붓필, 밭갈, 집사, 농부가 밭을 가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당호를 만들어 집에 걸고 집 구조를 보면 지붕은 한옥이고 내부는 서양식이에요. 시문 선생님은 저 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촌 계몽 소설 상록수를 55일 만에 집필하셨고요. 1919년 경성 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그는 3.1운동 참여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투옥 중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리는 글얼이라는 편지글을 쓰게 되는데요. 옥중에서 비밀리에 붙여진 편지는 시문의 민족의식을 드러낸 첫 작품으로 그렇게 그의 문학적 활동은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시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유고 시집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 냈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날이 오면 시가 실려 있는데, 그날이 오면, 그날은 조국의 광복이죠. 광복이 찾아온다면 아주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감정,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이 두개골이 깨어져도 산산조각 나도 그날이 오면 기뻐서 아주 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드는 칼로, 이 잘 드는 칼로, 즉 그날이 오면, 즉 광복이 되면 이 몸에 가죽을 벗겨서라도 커다란 북을 만들어서 치고 행렬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26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소설 탈춤을 신문에 연재한 그는 이후 불사조와 장편소설 동방의 애인 등을 내놓았지만 일제의 검열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농촌 계몽운동가 최영신 선생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 상록수는 1935년에 탄생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하는 남녀 주인공의 활동생을 그린 소설 상록수는 시문 선생의 대표작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부여군으로 떠나봅니다. 부여군 부여읍에 자리한 신동엽 생가. 생가 주변인 동남리 일대는 현재 새 주소로 변경되며 신동엽길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충남을 대표하는 또 다른 문인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5살 때 이사 왔는데요. 30년생이니까 35년에 여기로 온 거죠. 신동엽 시인이 살았을 때는 지금 저기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저 우물 옆에 서서 금강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죠. 논밭이 없는 벌판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안 다니던 곳이에요. 신동엽 시인이 산책하러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신동엽 시인의 발자국이 쌓여서 길이 되어서 길 옆으로 마을이 들어선 것입니다.
시인이 자라고 신혼생활을 했던 생가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는 충남 부여를 대표하는 또 다른 민족 시인 중 한 명입니다. 한용운 선생과 심은 선생에 이어서 이 충남의 그야말로 어떤 민족 정신, 저항 정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시인이 바로 신동엽 시인입니다.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시이죠. 암울했던 1960년대 시로 참여와 저항을 노래한 신동엽 시인. 민주주의를 향한 피 끓는 투쟁의 역사. 4.19 혁명 당시 시인은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며 통일을 염원한 저항시 껍데기는 가라를 내놓았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시인은 부여초등학교 시절 내성적인 학생이었지만 6년간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주사범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그는 문학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신동엽 시인의 별명이 4월의 시인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 4.19가 일어나고 이 4.19를 가장 열심히 노래했고 4.19 때 그냥 앞장서서 뛰었으니까요, 시인이 직접. 신동엽 생가 옆에 자리한 신동엽 문학관은 신동엽 시인을 기리고자 마련된 공간인데요. 이곳엔 신동엽 시인의 생애와 시인을 추억할 수 있는 그의 여러 작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기증한 시인의 유품과 함께 유필 원고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껍데기는 가라 그 초고인데요. 껍데기는 가라가 알려지기는 1967년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1964년 작품이고 더 일찍부터 메모를 했어요, 시인이. 당시에 김수영 시인이 그 작품을 어떻게 평을 했냐면은 김소르 가락의 이육사의 영혼을 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껍데기는 가라에 이제 나온 기절 중에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4월에서 알맹이는 뭐고 껍데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서 그 4월의 알맹이를 다시 이제 실어 쓴 게 서사시 금강이에요. 신동엽 시인은 동학을 4월의 알맹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최초의 서사시 금강이 있고 1967년 발표된 장편 서사시 금강은 동학 농민혁명을 문학과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금강의 지피를 위해 호남을 여러 번 답사하고 설악산과 속리산 등을 찾아가 동학의 유적을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산에 시인 신동엽 길이 있어요. 그 전문 이제 등반가들이 오르는 길이거든요. 그 길에 북한산에 왜 시인 신동엽 길을 만들었느냐? 피톤 알파인 클럽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 피톤 산악회라고 해서 신동엽 시인이 활동했던 그 단체예요. 그래서 북한산에 있는 시인 신동엽 길이 원래 시인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 때문에 시인 신동엽을 기념하려고 만든 길인데 실제로는 신동엽 시인이 그 길을 탔던 그 길을 올랐던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평소 암벽 등반을 즐겨했다는 신동엽 시인은 문인이었지만 열정적인 클라이머이기도 했습니다. 금강에 이어
임진강이라는 또 다른 장편 서사시를 쓰려고 계획했지만 그는 1969년 안타깝게도 간암으로 별세하였고 그에게는 2003년 은관문화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운동가들의 작품성에는 강한 저항 정신과 자유평등 정신이 담아져 있었고 이것은 해방 후 민주화 운동이 태동하고 전개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충남 민주화 운동사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해방 후부터 1990년대까지 충남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이 바로 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일, 억압하고 통제하는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당함과 억압에 대한 저항 운동을 바로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위를 통해서 이 국민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하려고 하는 저항 의지를 표명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바로 이 충남의 어떤 기반이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4.19 혁명은 장기 집권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1970년대 충남대학가의 민주화운동, 그 중심에는 공주사범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유신 정권의 억압과 통제가 한창이던 1975년 공주사대 동아리 수요문학회 행사에서는 대통령 사진 경례 거부 사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는 당시에도 충남의 문화예술 활동은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예산 수덕사 안에 자리한 수덕여관 뒤뜰, 이곳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럭바위에 새겨진 문자추상 암각화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인데요. 고암 이응노 화백은 한국 화단의 거목, 동서양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화풍으로 유럽 화단의 주목을 받아온 충남 홍성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고암 이응노 선생님은 1904년 이곳 홍부읍 중계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하신 어린 아이였습니다. 17세 때 아버님과의 지인인 그 당진의 그 송태희 선생께 사사를 받은 후 더 큰 화단에 진출하기 위해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말 화단의 그 대표 작가이신 해강 김규진 선생 문화에 입문하셔서 거기로부터 사군자를 비롯한 동양회화의 기본을 배우시게 됩니다. 1924년 대나무 그림을 통해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첫 입선을 한 그는 1960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버려진 잡지와 폐품을 이용해 만든 오브제 콜라주 작품을 선보였고 그로 인해 프랑스 화단에서 크게 주목받게 됩니다. 이후 동양의 문자와 서양의 문자가 결합된 문자 추상 양식을 창작하게 되는데요. 1980년 당시 이응노 화백은 한국에서 발발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럽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광주 민중들을 응원하는 군상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사시는 과정에 일제 식민지 시대도 겪으셨고 또 한국 전쟁의 시기도 겪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수많은 작가들과 또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했듯 그 좌우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었었고요. 그 민족적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의 그 주요 사상을 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암 이응로 선생님한테도 그 부분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작품에 담고자 했던 내용 역시 좌우를 떠난 인류의 평화를 항상 메시지에 담고자 하셨습니다. 이번엔 충남의 연극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천안의 한 중학교 강당 안.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준비가 한창인 단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뭐하고 지냈어? 나 뭐 했겠냐? 바로 컴퓨터 게임 배틀이지. 롤. 지금 영민이가 들어올 때 공연 좀 보러 오세요 할 때는 시선을 둘이 이렇게 하다가도 멈추고 봐줘야 돼. 알았지? 다시 한 번만 해봐. 저기 이거 공연 좀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리허설 중이고 조금 있다가 공연 들어갈 예정입니다. 드디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준비한 뮤지컬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극단 천안이 준비한 공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뮤지컬인데요. 몰입도를 높이는 배우들의 명연기가 펼쳐지며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외부 강사님이 오시거나 제작된 영상을 학교에서 시청하는 교육 시간에 이론적인 수업을 해주셔도 이제 자는 친구들이 많거나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뮤지컬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잘 풀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감나게 연기해 주셔서인지 관람하는 눈빛부터 집중하는 정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미련이를 외면하면 안 됐었는데 미안해 미련아.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제 미련이의 마음이 이해가 가겠네. 나는 미련이 거짓말이 아니었어도 결국 친구들이랑 멀어졌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나를 믿지 못하고 친구들을 믿지 못했으니까. 저희가 천안극단을 창단한 계기는 82년도까지는 대전 충남이 분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행정구역상. 82년도에 대전 충남이 분리되면서 천안에 연극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안 명동거리라는 작은 골목이 있는데 거기서 심폰이라는 작은 찻집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11명이 모였습니다. 꼭 연극인뿐만 아니고 미술, 음악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 모여갖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첫 작품으로 11명이 모여서 엘리베이터라는 연극을 창단 공연을 시작이 됐습니다. 최필병 씨를 구심점으로 1983년에 만들어진 극단 천안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에 한국적 정치 현실을 반영한 풍자극 이근삼의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9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열린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이들은 마당극, 능소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 충남에서 가장 먼저 창단돼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향토극단이 바로 극단 천안인데요. 잘 계셨습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 연극대회라는 나간 게 1991년도에
그것은 목탁구멍 속에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라는 작품을 갖고 처음 출전을 했는데 진주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후에 꾸준히 저희가 충남연극제는 12번을 대상을 받았어요. 충남을 대표하는 극단이 또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진행된 제40회 충남연극제에서 대상과 연출상을 비롯해 5관왕을 차지하며 연극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극단 예촌인데요. 충남 예산에 있는 극단 예촌 대표 겸 또 연출가인 이승원입니다. 우리 극단은 한 26년 정도가 됐고요. 지역의 설화나 또 이야기들을 또 창작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극단입니다. 1996년 창단된 극단 예촌은 2017년 추몽이라는 작품으로 한국 연극 베스트 작품상을 수상하고 2020년엔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충남 예산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활약해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대표작 중 하나는 바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는 행동한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동안 여러 작품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선보여온 극단 예촌. 또 어떤 대표작들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 효자라고 할 수 있는 극단의 레퍼토리를 계속했던 퓨전 심청전이 가장 또 제가 처음에 또 만들었던 작품들이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또 이제 지금 제 90주년입니다. 윤봉길 리거. 근데 이제 그래서 청년 윤봉길이라는 작품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윤봉길 작품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 모두 분주한 모습인데요. 저희 윤봉길 저희 공연 때 저희가 폭탄을 터뜨리는 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불을 붙여야 돼가지고 그거 작업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간극단 최초로 이번에 충남을 대표해 서울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게 된 극단 예촌. 하나자와 구사단 보안본부에 우여다의 후임 구사단장이 지달 명령 2통을 보내왔습니다. 체험 참수하시기 동원인원 및 주의사항입니다. 연습에 임하는 배우들의 모습에서도 사뭇 진지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청년 윤봉길, 어떤 작품일까요? 어린 시절은 빼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김구와의 어떤 문제들, 근데 특히 우리 공연에서 가장 포착되는 부분들은 윤봉길 의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에 의해 의도된 어떤 행위적인 어떤 거사가 아닌 윤봉길 자신 스스로의 어떤 자의적인 거사가 더 많았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왜 모르는가? 되놈 되와서 돼가는데 외놈은 와서 왜 아니 가는지. 윤봉길 어쨌든 간에 자식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쓴 또 글이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큐.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왜 모르는가? 대놈 되와서 돼가는데 외놈은 와서 왜 아니 가는지. 아들아, 종아, 담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아는 이 없는 매헌 윤봉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서울 예술의 전당이라는 큰 꿈의 무대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을 기념을 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윤봉길 의사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면서 연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연 당일 서울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는 청년 윤봉길 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하나, 둘, 셋.
저 천안의 북일여자고등학교 교사인데요. 학생들이랑 같이 관극하러 단체 관람하기 위해 왔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일과 장면을 영상 매체로도 많이 접하고 각종 책으로도 많이 접해왔는데 연극은 저희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는 예술이니까 윤봉길 일과의 장면을 연극으로나마 저희 눈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선보이게 된 특별 공연. 이 사진이 한인극단 입단 선서식을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긴장이나 불안, 초조와 같은 감정이 조금도 읽히지 않습니다. 백범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남산의 입가에는 여유가 배어나고 오히려 백범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예술이 시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현재에 이르러 문화예술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충남 도청 안에 마련된 작은 미술관. 이곳은 도청을 오고 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장소입니다. 도내 예술인들의 작품을 누구나 쉽게 경험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시간이 스민 표정, 얼굴입니다. 저희 충남도청 작은미술관은요, 본청 지하 1층에서 이제 유해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고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작품은 약 330여 점 정도 전시를 해서 이제 충남 지역 작가들의 이제 작품 예술 활동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각양각색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다양한 색과 표정들을 작품으로 잘 담아냈는데요. 작은 미술관 전시는 지역 작가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작은 미술관은 계속 운영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 있고요. 그 이외로 이제 작은 미술관 사업을 좀 시군으로도 좀 확대를 해서 이제 시군에서도 이제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공간에다가 이제 문화 공간이라든지 전시 공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문화, 더 행복한 충남. 지난 2020년 충청남도는 정부의 문화비전 2030과 연계해 향후 10년간 도의 문화, 체육, 관광을 이끌어갈 충남 2030 문화비전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충남 문화비전의 그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한 3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민 문화 민주주의 실현, 두 번째로는 권역별 문화 거점 마련, 그리고 창조경제 육성입니다. 그리고 충남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구축입니다. 이 중에서 도민 문화 민주주의 실현은 도민에게 문화의 주권을 부여를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요. 거점별 문화 공간 조성은 단순히 문화 향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화 경제로 육성시켜서 충남의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 우리 삶 곳곳에 자리한 공간 속에서 많은 이들이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매일같이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청양 시외버스 터미널.
이곳에는 특별한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터미널 내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미술관, 청양터미널 갤러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의 갤러리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문화의 불모지라는 표현이 참으로 조금 속상했습니다. 그 속상함을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청양터미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갤러리를 저희들이 현실화시켰고, 그곳에는 우리 청양터미널의 그런 청양 향토 작가와 그리고 외부에서 그 유명하신 그런 작가님들 콜라보 전시를 지금까지 8회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갤러리 개관 이후 세 번째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천안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권호선 작가의 작품들로 꾸며졌는데요. 청양터미널 안에 마련된 갤러리와 전시 작품들은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권호선 작가의 작품 속에는 명품 백과 어린 왕자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인생을 자기가 맡은 거에 책임감 있게 잘 살자는 의미도 돼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야, 얘가. 어린 왕자가 꿈꾸는 거예요. 해야 된다. 예쁘게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품 가방은 뭐 이름만 대면은 듣지 않으면 막 좋은 거라는 걸 확인이 돼. 근데 사람은 이름으로 살잖아. 왕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살자. 그런 뜻. 전에 터미널이 되게 낙후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이 걸려져서 갤러리를 하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터미널에 오면 갤러리를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고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곳 갤러리는 청양군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는데요. 이번 전시는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 청양군청의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노후되고 들어오면 좀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지금 터미널이라는 그 특성상 어디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지나시는 곳인데, 전시를 하게 되면서부터 일부러 이쪽에 찾아오셔서 차 한잔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러 오시면 계속 그러니까 작품을 관람을 하시거나 이런 기능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어두웠던 터미널은 갤러리 덕분에 밝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작가들에게는 작품 전시의 기회를, 관람객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경험을 선물하는 공간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번엔 정산면 행복복지센터로 이동해 봤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수업이 진행 중인 걸까요? 그렇죠. 좀 묻어나가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시 칠해지니까 너무 손에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우리 어르신들의 그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기 팝아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팝아트의 밝은 색채가 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위안과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청양군 생활미술협회가 주관하고 청양군에서 후원하는 사업, 찾아가는 미술교실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청양군 정산면 서정 1, 2 마을 어르신들과 수업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동안의 수업 교육 사례를 쭉 보여드렸더니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차시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주관이 형성이 되셔가지고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 외에 창의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에 목걸이를 그린다든가 색깔을 이런 색깔은 어떨까요?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주 저희들이 상상 이외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는 어르신들. 매 회차 수업을 거듭할수록 실력은 일취월장인데요.
마을 어르신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매주 수업 시간이 항상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배기 싫은 것도 이쁘게 만들고 보통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네. 아이 내내도 하고 10년만 더 했으면 좋겠어. 아 신기해요. 글일수록 재미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다 보면은 미웠다도 이뻐지고 이거 아주 요술 주머니네. 꽃도 그리고 뭐 옛날 뭐 쓰던 그런 저는 믹서기도 그리고 선생님 이쁘게 바꿔주셔야 돼요. 재밌어요. 그림 그리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마음이 차분하니 좋아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2시간, 3시간이 훌렁 지나가. 선생님들이 막 가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는 못 그리고. 선생님이 가는 게 그리고 너무 재밌어. 이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미술교실 수업. 작품을 만드는 내내 시골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번엔 충남 논산에 자리한 김홍신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저자 김홍신 작가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문학관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게 바로 이 서가입니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작가가 그동안 집필한 작품들인데요. 그중 인간시장은 김홍신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비판 소설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시장 속에는 그 위약적인 장총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사회 부조리한 거, 못된 인간들, 그 다음에 부정부패에 연루된 각계각층,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계, 경찰, 뭐 모든 그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의 부조리함을 주인공이 그 주먹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소설이 발표된 이후에 바로 그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선포할 정도였죠. 1981년 주간 한국에 연재된 작품 인간시장은 출간 3년 만인 1984년 100만 부를 넘어서며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영화와 TV 드라마,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장종찬이 아니고 장총찬이에요. 원래 이제 그 계엄 때 제가 문제가 돼서 이제 잡혀갔다가 풀려난 뒤에 주인공 이름을 권총찬으로 지었는데 그때 검열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심했거든요. 군사정권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못 쓰게 해서 성만 살짝 바꿨어요. 장씨로. 그래서 장총찬이 됐는데 당시 사회 모순을 폭로하고 권력과 맞서는 장총찬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지만 집필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검열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신문, 잡지, 방송, 출판 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활자와 영상은 전부 그 검열단에서 검열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검열단에 늘 걸려들었죠. 제 소설을 지들 맘대로 조금씩 고치고 또 뭐 뺄 거 많이 빼고. 주인공인 장총찬의 활약을 중심으로 당시의 세태를 고발한 인간시장과 함께 1982년 집필된 바람은 사회 현실을 비판한 또 다른 작품 중 하나인데요. 사회적 명사 부인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주인공은 이제 그 디자이너인데 그 시절에 막 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그 속도가 빨리 올라가면서 사회적 명사나 여유 있는 집
여성들이 사치를 좀 심하게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 디자이너도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의 명사 부인들을 이용해서 돈은 벌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김웅신 작가는 역사와 민족을 다룬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2007년 출간한 대하 역사소설 김웅신의 대발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륜스님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인데 저에게 국회의원 10번 하고 장관 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되찾아오는 것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충격을 받아갖고 자료조사를 했더니 정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서, 구당서, 책부원부를 비롯한 그 원자재와 그 다음에 그 부속 자료와 참고 자료 이걸 500여 권을 펼쳐놓고 그 사료를 뒤져서 실제 거기 등장인물이 500 몇십 명인데요. 몇십 명은 실존 인물이고 나머지 중에 500여 명은 전부 제가 지어낸 이름이고. 김웅신의 대발해는 발해 역사를 배경으로 한 대하소설로 발해를 건국한 고왕 대조용부터 발해의 전성기와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3개월은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 글을 쓰거든요. 12,000장을 그 만년필로 썼고 7개월간 말하자면 수정 작업을 해서 10권으로 대발해, 김웅신의 대발해라는 책 10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버린 역사를 되찾아왔다는 어떤 자존심,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황홀한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제가 덜 그 소설을 썼기 때문에 덜 후회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인 인간시장을 비롯해 바람 등 사회 현실을 비판한 작품부터 역사와 민족을 다룬 작품 김웅신의 대발해까지 그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 문학이 갖는 힘을 독자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아산 출신의 서양 화가 고 이종무 선생의 이야기를 그의 아들을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당림미술관 관장이고요. 그 이종무 선생의 그 차남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하고자 97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당림미술관은 그 서울 인근에 그 덕소라는 곳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미술관을 져드리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고향으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미술관을 만들게 된 것이고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당림 선생은 96년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97년에 개관을 했고 당림 선생께서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가 문화가 약하니 문화에 대한 전파라든가 특히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어린이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당림 어린이 문화학교를 비롯해 1년에 3차례 정도 신진 작가전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설화를 주제로 한 색다른 전시를 준비 중인 신한희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백록담에 비춰진 밤하늘의 달과 그리고 구름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이 작품이 러그고 그리고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지금 밤에 호숫가에 와서 지금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러그를 우리가 집에 깔면은 여우가 우리가 악몽을 꿀 때 여우가 지금 잡아먹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는 저 소파는 백록담을 형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설화에 보면은 백록담에는 선녀와 신선들이 너무 피곤할 때 쉬다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1916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고 이종무 화백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현대 시기에 활동한 서양 화가로 일본 도쿄 동방미술학원에서 유학하였고 귀국 후에는 홍익대 서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는데요. 국전의 연 4회 특선, 대한민국 예술원상과 대한민국 문화훈장 등을 수상하며 미술문화에 공헌하였습니다. 이곳 아틀리에는 화백의 유작들과 작품 제작 당시 작업실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여기가 만 8년 동안 그림을 그려오시던 작업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친숙하고 들어오면 아버지를 뵙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편하고 좋아요. 가끔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전시할 때마다 그 앞에다가 예의상 그 팜프렛을 이렇게 꽂아드리고 향 하나 펴드리고 이제 일상이죠. 네, 편안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쪽에 문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그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한참 있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또 그림 그리시고, 근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저기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림은 그릴수록 어렵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네요. 1세대 서양 화가인 고 이종무 화백은 그의 대표작인 경복궁의 누각을 재현한 작품 향원전을 비롯해 생전에 2000여 점에 달하는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시대에 따라 화풍이 조금씩 변화하긴 했지만 향토적 색채감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다수 제작했습니다. 향토색 짙은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그림들을 주로 그렸는데요. 예, 저는 충남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충남 자체가 예향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기에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서 거점도 줄어서 여기 충청도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문화만 정말 아주 항구적으로 이제 견고하기만 하면 여기는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봐요.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작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K-아트를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할 텐데요. 또 그들의 작품을 많은 이들이 함께 감상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정책 개념을 문화민주화라는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의 문화부 장관이 주창했던 개념이고 유럽을 한동안 상당히 경향으로 이루어졌던 정책 개념은 뭐냐 하면 이른바 서양 관점에서 고급 예술, 순수 예술을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골고루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1차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힐링과 자기치유, 어떤 제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사회적으로 개인들이 그런 어떤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 표현과 서로 교류를 통한 그 민주주의를 국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능과 역할을.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 유신 정권,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의 자유로운 시대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고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이라는
큰 숙제를 펼쳤습니다. 특히 충남의 문화예술은 묵혀두기에는 아깝고 아쉬운 보물들이 숨어져 있는데요. 상상한 것들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은 어떤 테크닉적인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문화예술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고요. 또한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미술이라는 활동, 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 모두가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